이번 시간에는 장애관리 교육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관리의 65페이지부터 9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가야 되겠다. 목소리도 이게 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잠깐만. 아니, 나같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변하는 것에 대한 우와! 이거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면은 우와, 이거 대박 나겠네. 이거 대박 나겠어. 우와, 이야, 주철아,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픈데, 주철이 너 대단하다. 수담. 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대단하다. 사람들은 목소리가 정해져 있는데 소리에 대한 이 음성 인식 기능도 있으니까 와, 머지않아 좋은 장비가 나올 시대 곧 오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관리 교육하기에 대해 배워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장애관리 교육을 위해 장비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해 배워보나요? 네, 무선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장비로 주파수 분석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는데요. 장애 처리와 연관을 위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파수는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요. 주파수도 무언가 분석이 된다는 것 같은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오늘의 NCS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관리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장애관리 교육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예비품, 측정 장비 등의 장애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조작하고 시스템 성능 유지를 위한 운용, 유지보수 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은 장애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및 유지보수 교육을 수행하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수학습은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지침서, 무선통신 시스템 예비자재 목록 예산서이며 핵심 용어는 하자관리 업무지침, 조달 및 지원계획, 정기점검, 표준운용 절차, 하자관리, 운용계획서, 장애포인트, 장애관리 교육계획, 운용 유지보수 교육입니다. 장애관리 교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주 해보진 않았지만 주로 장비 매뉴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장애관리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네, 장애관리 교육의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와 요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는 보통 요구 분석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애관리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요구 분석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네, 무선통신 시스템의 장애 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구 분석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은 사업장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신규 과정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도출한 후에 환경 분석과 교육 대상자의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조직의 경영 이념이나 경영 비전 등의 훈시 또는 경영 계획서에 명시된 무선통신 시스템 인재에 대한 요구 조건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 방법은 인터뷰 또는 설문 등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러한 분석을 실시한 후에 실제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장애관리 교육 내용에 대해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교육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연수 체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수 체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연수 필요성이 명확하게 반영된 교육 연수가 있고요. 직위의 수평 이동 시 실시하는 직능 교육 연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위의 수직 이동 시 실시하는 계층 교육 연수가 있고요. 특정한 직종, 직급에 일정 기간 재직하면 실시하는 재교육, 향상과정, 보수과정 등의 연수가 있습니다. 또 직위에 관계없이 공통의 연수에 해당하는 어학교육, 통신교육 등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요구 및 교육 연구 분석은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인재 유형 결정, 핵심 인재에 요구되는 직무 분야별 역량 분석, 인재 육성 관련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환경적 요인들 분석을 위해선 중장기 및 단기 교육 계획으로 교육 환경 상태 분석하고 교육 요구 조건 만족을 위해 SWOT 분석 전략과제 도출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자, 관리자 및 직원에게 무선통신 시스템 교육의 인식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분석 사항으로 교육생의 경험적 배경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합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교육 관련 특성을 분석합니다. 환경적 요인들 분석에는 업무기술 교육의 중요 여부, 훈련과정 실습의 중요 여부, 현실성 여부, 논리성 여부, 가치 여부, 부정적 결과 여부에 따라 분석합니다. 응급조치 및 장애 처리 교육을 위해 장애 처리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은 첫째, 환경 구성 및 장애 발생, 그 다음으로는 장애 및 상황 전파, 장애 요인 분석, 장애 조치 및 비상계획, 장애 처리 결과 보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째, 환경 구성 및 장애 발생에 있어 장애 훈련을 위한 환경이 적절히 구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훈련으로 인해 실운영 환경 서비스의 역량은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장애 요인을 분석할 때는 장애 조치 절차서에 정의된 점검 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점검 절차의 적절성 여부, 예상치 못한 장애 발생 현상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요인 분석을 위해 필요시 장애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히 활용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장애 조치 및 비상계획에 있어 정의된 장애 조치 목표 시간의 적절성 여부라든지 시스템 공급자에 대한 연락의 적시성 여부, 그리고 시스템 공급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았는지 여부 확인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처리 결과 보고를 할 때도 장애 보고서가 규정된 시간 내에 작성되도록 하고 장애 복구 우선순위 판단을 적절히 하여 중요도 순으로 작성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마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에 관한 훈련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애관리 교육계획 수립하기 수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와 자료 분석을 위한 사용기기, 그리고 안전유의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박사님, 수행 순서로 뭐부터 하면 되나요? 네, 무선통신 시스템의 장애 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요구 분석 절차를 수립을 해야 합니다. 요구 분석이요. 가장 먼저는 조직의 요구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조직의 경영 이념이나 경영 비전, CEO의 훈시 또는 이제 경영 계획서에 명시된 무선통신 시스템 인재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을 찾아서 분석해 보는 것, 이런 거 중요하겠죠, 박사님? 네, 좋죠. 인터뷰 또는 설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조직상의 요구는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과제나 기대하는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차이 등의 범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직의 요구 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계획 수립에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 뒤에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관리 교육을 받는 대상을 분석하고 나면은 이제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관리 교육 목표의 그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직무 분석을 실시를 하네요. 그리고 나야지 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거네요, 박사님. 네, 그렇죠. 교육훈련 과정 개편안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 과정을 확정한 뒤에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관리 교육 계획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장비와 유지 보수 교육을 수행할 차례가 왔네요. 주철 씨, 예. 앞서서 소리에 따른 음성 인식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전 다 알죠. 그런 장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야, 대박이네요. 네, 바로 스펙트럼 분석기가 그런 장비인데요. 예전부터 공학자나 과학자들은 모두 자연현상이나 모든 전기, 전자파 신호를 시간이나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전기 신호 현상에 대한 시간 특성을 표시해 주는 것이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고요. 주파수 특성을 표시하여 주는 것이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요. 이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기의 종류와 용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그럼요. 예, 빨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펙트럼 분석기가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즉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RF라는 것은요, 바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럼,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이 의미는요, 신호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주파수,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즉 1초 동안에 만들어지는 파장의 수를 가리키는데요. 단위는 헤르츠라고 합니다. 한편 파장은요, 매질의 한 점이 한번 진동함에 따라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인데요. 이때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그림의 이것은 수학 시간에 보았던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 아닌가요? 네, 주기 신호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곡선을 알아야 하는데요.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많은 유형이 있는데 주기성을 띠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기적인 신호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조합하여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아, 주기적인 신호로 수학적인 기호인 사인과 코사인으로 조합한다고 하면 수학의 삼각함수를 잘해야겠네요. 저는 수학을 아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그런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네, 물론 수학적인 함수 공식을 사용하지만 그보다 주파수와 시간과의 관계와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요? 두 사이에 관계가 있군요. 아,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림은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인데요. 우리는 지금 매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고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 약속을 잡을 때도 매월, 며칠, 그리고 몇 시간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 지나면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됩니다. 이처럼 매일 하루가 반복되고 하루가 지나면 결국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지나면 1년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살고 있지만 이런 주기적인 흐름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반복되고 1년의 절기가 반복되는 것도 일종의 주기성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기적인 흐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좌표를 주기적인 좌표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림에서 보는 시간 영역, 즉 타임 도메인이라 부르고요. 주파수 영역을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하는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모닉, 고저파라 하죠. 고저파라 발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저파입니다. 이 고저파는요, 어떤 주파수의 정연파와 그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들을 합하게 될 때 비정연파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고저파가 제2고저파, 제3고저파, 제4고저파라고 하는데요. 이 고저파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진폭이 낮게 되는 것을요, 뒤에 그림에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M에서요, SSB가 있습니다.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하는데요. 즉 반송파를 기준으로 하여 신호의 상측 파대 또는 하측 파대만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AM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장점은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2분의 1로 축소됩니다. 적은 송신 전력으로도요, 통신이 가능하고요. 송신기의 소비 전력이 적습니다. 선택성 페이딩에 의한 왜곡이 적고요. 비화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송신기가 소형 경량인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한편 단점은요, 송신기의 회로 구성이 복잡합니다. 이어서 높은 주파수 안정도가 필요하고요. 수신기에 국부 발전기 및 동기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 되겠죠. 자, 어떤 이메일 파형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메일 파형에서는요, 이 기본파가 주어집니다. 기본파에 이어서 제2고저파, 제3고저파, 제4고저파로 점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저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요, 고저파가 그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앰플리튜드, 진폭이 낮아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파와 고저파의 합이 임의의 파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EMI가 있는데요. EMI는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고 합니다. 일명 전자파 방해라고 하죠. 전자회로에서는요,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 신호가 전자파가 되어 공중에 날아가거나 전원 라인이나 접지 라인에 흘러들기도 합니다. 이때 오동작이 발생할 때 전자파 방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대역, 정확도, 레졸루션, 즉 분해능이라 그러죠. 감도, 센시티비티, 왜곡도, 디스토션, 그리고 수평축 주파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디스토션까지. 와, 이거 신기하네요. 서프라이즈, 박사님. 실제 측정하려는 중심 주파수가 저주파의 대역이라 하더라도 고저파 성분까지, 즉 하모닉 성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중심 주파수의 10배를 세매야 실제적인 프리퀀시 대역폭, 즉 밴드 위드스라고 하는데요. 이 밴드 위드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밴드 위드스요? 주철 씨, 예.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난감 같죠? 오, 이거 무슨 전화기가 그러네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그 투지 때 썼던 아주 그 예. 백돌 휴대폰 같이 보이시죠? 예.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요. 예, 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서 중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고요. 또 분해능도 측정할 수가 있죠. 그 이걸로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 거네요. 요 예, 하나가? 예,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게. 자, 주철 씨, 이게 예. CNT라고 보이시죠? 예, 써 있네요. 예, 이것이 바로 중심 주파수라고 합니다. 예. 중심 주파수이지만은 실제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주파수는요, 그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 주파수의 10배를 곱해서 구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구현되는 그러한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요, 예. 이 기저 대역과 중간 주파수에 대한 저주파와
고주파에 대한 하모닉 현상을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이게 진짜 참 신기하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서 예. 자세히 보시면요. 예. 분해능 주파수 대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밀한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와, 더 정밀하게요? 예,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예, RF 인풋의 감쇄폭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감쇄폭이 증가할수록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려면요, 바로 RF 인풋 감쇄폭을 가장 낮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 예. 수평축 주파수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팬 펑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스펙트럼 분석기의 수평축 크기를, 즉 주파수 대역폭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용자가 한 디비전당 20MHz를 스팬을 설정하였다면요, 화면에서 10개의 디비전이 있습니다. 단위 디비전은요 20메가이기 때문에요, 10개에 대해서는요 200MHz라는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센터 주파수가 175MHz이고 한 디비전당 폭 주파수가 20MHz일 때 스타트 주파수와 스탑 주파수는 얼마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계산식에서 스타트 프리퀀시는요 75메가, 스탑 프리퀀시는 275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 연수체계의 일반적 원칙은 연수 필요성의 명확한 반영, 직능교육, 계층교육, 재교육과 향상과 보수과정, 어학교육과 통신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처리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으로는 환경 구성 및 장애 발생, 장애 및 상황 전파, 장애 요인 분석, 장애 조치 및 비상계획 등의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분석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에서는 유형별로 원인을 따져 실시합니다. 장비가 노후하여 기능 오류에 의한 접속 불능 시에는 장비 교체하여 신속히 복구합니다. 장애가 아닌 상태를 장애로 인지하는 경우 대다수가 장애 확인 과정 시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입 환경 및 시설에서 기인하는 장애 유인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복구하도록 합니다. 장애 원인 및 조치 사항은 각 원인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입니다. 스펙트럼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와 이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의 총 연장을 의미합니다. 주파수란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반복하여 진동하는 횟수로 1초 동안 만들어지는 파장의 수를 가리키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파장은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 시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의미하고,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무선 통신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많은 유형이 주기성을 띠고 있어서 이를 표현할 때 삼각함수의 사인과 코사인을 조합하여 나타냅니다. 또한 주파수축과 시간축을 비교 시 그림과 같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가로축은 시간축에 해당하고 세로축은 주파수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며 전압 혹은 전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은 일반적인 통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측정하려는 신호의 성분은 주파수에 대한 신호의 크기라고 하고 연속적인 주파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조파는 그림과 같이 어떤 주파수의 정연파와 그 정수배의 주파수의 정연파가 합쳐지면 비정연파가 발생합니다. 기본파형인 F1은 기본파에 해당하고 이외에 2차, 3차, 4차 파형은
고조파에 해당하고 기본파와 서로 합성되어 반복파형으로 나타납니다. 무선통신의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스펙트럼 분석기에는 여러 가지 스펙이 있습니다. 측정 시 주파수 대역은 측정하려는 메인 주파수의 10배를 하여서 주파수 폭을 결정합니다. 분석 시 정확도는 주파수와 진폭에 따라 결정되고 주파수 분해능 값이 낮을수록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지만 데이터량이 많아집니다. 민감도는 라디오 프리퀀시 감쇄폭이 증가할수록 신호 대비 잡음비가 증가하므로 이상적인 측정을 위해선 RF 인풋 감쇄폭을 낮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수평축 주파수, 즉 스판 펑션을 사용하면 주파수 대역폭을 정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애관리 교육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무선통신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은 매우 기본적이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과 주파수의 도메인이 서로 상호 트랜스폼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사용하는 이 주파수 대역과 필드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저도 그렇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학습을 부탁드리면서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의 진정한 히어로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